안녕하십니까? 지식과 통찰의 여정에 함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심장부에서 지난 100년 넘게 작동해온 거대한 부의 이동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음모론이 아닙니다. 이름, 날짜, 금액, 그리고 정부 기록으로 명백히 문서화된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세상을 바꾸는 지식의 힘을 믿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지지가 저희가 이 의미 있는 여정을 계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지식이 여러분의 삶에 지혜와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메리칸 드림은 과연 진실일까요? 아니면 그 꿈의 이면에는 평범한 미국인들의 부가 소수의 손으로 체계적으로 옮겨지는 거대한 기계가 작동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 시스템은 마치 정교하게 짜인 각본처럼 움직입니다. 첫째, 미국 국민들이 기술을 발명하고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그 기술 개발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결국 소수의 연줄이 있는 개인들이 그 기술을 사유화하여 수십억 달러를 법니다. 정작 그 비용을 부담한 국민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둘째, 미군은 국가 안보가 아닌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 전쟁을 벌입니다. 지난 20여 년간 무려 8조 달러, 우리 돈으로 1경원에 가까운 천문학적인 돈이 전쟁에 쓰였습니다. 그 결과 7,000명의 미군과 수백만 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지만 소수의 방산업체들은 2조 달러라는 엄청난 이익을 챙겼습니다. 셋째, 미국 달러는 국민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1913년부터 민간 은행 카르텔에 의해 통제되어 왔습니다. 그들은 돈을 찍어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국민의 비드로 이익을 얻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붕괴될 때마다 국민들이 저축을 잃는 동안 그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구제받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누가, 어떻게, 그리고 그 막대한 부는 어디로 갔는지 미국의 부가 체계적으로 고갈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부, 미국의 부를 잠식한 전쟁들 2001년부터 2024년까지 미국은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에 8조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파키스탄. 이 돈은 모두 국민의 세금이었고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었습니다. 그 대가로 미국은 무엇을 얻었을까요? 전쟁의 명분이었던 이라크의 대량 살상 무기는 존재하지 않는 문서로 증명된 거짓말이었습니다. 20년간 2조 3천억 달러를 쏟아부은 아프가니스탄은 2021년 탈레반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리비아는 노예 시장이 열리는 실패한 국가가 되었고 시리아와 예멘은 각각 러시아와 이란의 영향력 아래 놓였습니다. 미국은 이 전쟁들에서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악화시켰을 뿐입니다. 7,000명의 미군이 전사하고 3만 명 이상이 부상당했으며 이들 국가에서는 100만 명에 달하는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8조 달러의 수혜자는 누구였을까요? 미국 국민도, 군인도, 현지 민간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방위산업체들이었습니다. 2001년부터 2021년까지 상위 5개 방산업체는 정부 계약으로 2조 1천억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로키드 마틴, 보잉, 레이시온, 제너럴 다이내믹스, 노스롭 그루먼. 이 5개 회사만으로 2조 달러가 넘는 돈을 벌었고 그들의 주가는 3배로 뛰었으며 경영진들은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과연 이들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정부와 긴밀하게 연결된 인물들이었습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부통령이었던 딕 체니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부통령이 되기 전 방산업체 헬리버튼의 CEO였습니다. 그가 부통령이 된 2001년 헬리버튼의 정부 계약액은 12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라크 전쟁이 시작된 후인 2003년 이 수치는 395억 달러로 폭증합니다. 첸이 자신이 보유했던 헬리버튼의 스톡옵션 가치는 부통령 취임 당시 800만 달러에서 2005년 3,400만 달러로 치솟았습니다. 그는 이라크 전쟁으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공공 기록입니다. 이러한 패턴은 반복됩니다. 국방부 장관, 상원의원, 고위 장성들이 퇴임 후 자신들이 계약을 감독했던 방산업체의 이사나 로비스트로 자리를 옮겨 수백만 달러를 법니다. 한국의 시청자분들께는 회전문 인사라는 용어가 더 익숙할 것입니다. 미국의 군산복합체는 바로 이 회전문 인사를 통해 유지됩니다. 방산업체는 의회에 로비를 하고 의회는 군사 예산을 늘려줍니다. 그 후 의원들은 은퇴하여 방산업체 이사회에 합류합니다. 이 악순환은 지난 70년간 계속되어 왔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1961년 고별 연설에서 군산복합체의 부당한 영향력을 경계하라고 경고했지만 그 시스템은 더욱 강력해졌을 뿐입니다. 국민의 피와 세금으로 벌인 전쟁의 이익은 고스란히 소수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제2부 미국을 오가맨 금융시스템 1910년 11월 조지아주의 외딴 섬 지킬 아일랜드에서 7명의 남자가 비밀리에 회동합니다. 그들은 JP 모건, 록펠러, 로스차일드 가문 등 당시 미국과 유럽의 가장 강력한 은행들을 대표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바로 연방준비제도, 즉 미국의 중앙은행 시스템의 청사진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비밀리에 모였을까요? 그들이 미국의 통화 공급을 통제할 민간 은행 카르텔을 설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대중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폭동이 일어났을 것이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계획은 1913년 12월 23일 대부분의 의원들이 크리스마스 휴가를 떠난 한적한 날에 연방준비법이라는 이름으로 통과되었습니다. 훗날 이 법안에 서명한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나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나라를 망쳤다고 한탄했습니다. 이름과 달리 연방준비제도는 연방정부기관이 아닙니다. JP모건 체이스,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등 민간은행들이 주주로 있는 사기업입니다. 이들은 의회의 감사를 받지 않고 비밀리에 운영되며 무에서 돈을 창조하여 정부의 이자를 받고 빌려줍니다. 유통되는 모든 달러는 사실상 이 민간 은행 카르텔의 진빚입니다. 이 시스템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정부가 돈이 필요하면 국채를 발행하고 연준은 컴퓨터에 숫자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돈을 만들어 국채를 사들입니다. 이 돈이 시중에 풀리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여러분이 가진 돈의 가치는 하락합니다. 하지만 연준의 주주은행들은 국채이자와 연준의 배당금으로 막대한 이익을 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이 시스템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아마 많은 한국분들은 1997년 고통스러웠던 IMF 외환위기를 떠올리실 겁니다. 당시 한국 국민들은 금 모으기 운동까지 벌이며 고통을 분담했지만 2008년 미국에서는 위기를 초래한 바로 그 은행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구제받았습니다. 7천억 달러의 공적 자금과 연준이 비밀리에 제공한 16조 달러에 달하는 긴급대출. 월스트리트는 국민의 세금으로 구제받는 동안 수백만 명의 평범한 미국인들은 집을 잃었습니다. 위기를 만든 자들은 더 부유해졌고 희생자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제3부 도난당한 기술,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인터넷,
스마트폰의 GPS 같은 기술들이 바로 미국 국민의 세금에서 탄생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인터넷의 전신인 알파넷은 국방부 산하 고등연 구계획국이 수십억 달러의 국민 세금을 투입하여 개발한 공공연구의 산물이었습니다. GPS 기술 역시 미군이 20년간 120억 달러를 들여 개발한 공공자산입니다. 이러한 공공인프라가 민간에 무료로 공개되자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이 이를 기반으로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들은 기반 기술을 발명하지 않았습니다. 공공인프라를 사유화하여 수천억 달러의 부를 쌓았지만 조세 피난처를 이용해 세금은 거의 내지 않았습니다. 제약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은 매년 450억 달러의 공적 자금을 의학 연구에 지출합니다. 여기서 신약이 발견되면 제약회사들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기술을 이전받아 특허를 냅니다. 그리고 제조 원가가 5달러에 불과한 약을 10만 달러에 판매합니다. C형 간염 치료제는 한 알에 5달러면 만들 수 있지만 제약사는 한 알에 1000달러를 받습니다. 코로나19 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정부는 초고속 작전에 180억 달러의 공적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그 결과 화이자와 모더나는 백신 판매로 각각 수백억 달러의 이익을 올렸습니다. 패턴은 명확합니다. 미국 국민이 세금으로 연구 자금을 대고 정부 연구소와 대학이 기술을 개발하면 민간 기업이 그것을 헐값에 인수하여 독점하고 막대한 이익을 챙깁니다. 국민의 투자로 창출된 부가 고스란히 소수의 개인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제4부, 부는 어디로 갔는가 그 결과 부의 불평등은 극심해졌습니다. 1980년 미국 상위 1%는 국가 전체 부의 23%를 소유했습니다. 오늘날 그들은 34%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하위 50%의 자산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지난 40년간 노동자 생산성은 62% 증가했지만 실질 임금은 17%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그 차액인 47조 달러는 노동자들이 창출했지만 기업 오너와 경영진들이 가져간 부입니다. 이 돈은 천정부지로 솟은 CEO의 연봉, 부유한 주주들의 배를 불리는 자사주 매입, 그리고 조세 피난처의 비밀 계좌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월마트의 창업주 월튼 가문은 2,470억 달러의 자산을 가졌지만 월마트 직원들은 너무 낮은 임금을 받아 정부로부터 연간 62억 달러의 푸드 스탬프와 의료 지원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국민의 세금으로 월마트의 인건비를 보조해준 셈입니다. 제5부, 시스템 D의 인물들. 이것은 특정 인종이나 종교 집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권력의 자리에 앉아 그것을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 개인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은 퇴임 후 자신이 협상했던 사우디아라비아와 중국 등을 고객으로 컨설팅 회사를 차려 수천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앨런 그린스펀, 벤 버냉키 같은 연준 의장들은 퇴임 후 월스트리트의 헤지펀드와 은행의 고문이 되어 자신이 만든 정책을 이용해 막대한 돈을 벌었습니다. 재무부 장관들은 은행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편 뒤 퇴임 후 바로 그 은행들의 부회장이 되어 수억 달러를 벌었습니다. 월스트리트와 워싱턴 사이의 회전문은 너무나도 견고해서 재무부 고위 관료의 70%가 월스트리트 출신이거나 퇴임 후 월스트리트로 돌아갔습니다.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은행가들이니 정부 정책이 은행에 유리하게 만들어지는 것은 당연한 기결이었습니다. 제6부, 중국 그리고 그 너머로의 부의 이전 2000년 이후 미국에서는 500만 개의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지고 6만 5천 개의 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 일자리와 공장은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중국입니다. 기업 경영진들은 값싼 노동력을 찾아 공장을 해외로 이전했고
정책 위반자들은 나프타나 중국의 WTO 가입과 같은 무역협정을 통해 이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미국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익을 본 것은 기업의 이윤뿐이었습니다. 미국의 제조업은 붕괴했고 중산층은 몰락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을 추진했던 관료들은 퇴임 후 헤지펀드 컨설팅 등으로 엄청난 부를 쌓았습니다. 그들은 번영했고 미국은 쇠락했습니다. 결론, 미국의 부를 고갈시킨 것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단일 집단이 아닙니다. 정부, 금융, 국방, 그리고 대기업에 걸쳐 있는 개인들의 네트워크, 즉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그들은 8조 달러를 낭비하고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전쟁으로 부를 쌓았습니다. 그들은 1913년에 민간은행이 공공의 비드로 돈을 버는 금융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개발된 기술을 사유화하여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일자리를 해외로 이전시켜 부를 중국과 조세 피난처로 옮겼습니다. 이들은 인종이나 종교로 묶인 집단이 아니라 월스트리트와 워싱턴, 그리고 기업 이사회를 자유롭게 오가는 금융 및 정치 엘리트 계급입니다. 그들의 이름과 거래는 모두 공개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합법적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음모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스템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미국의 부를 빨아들여 소수의 손에 집중시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미국인들이 창조하고 전쟁터에서 피 흘리며 지키고 세금으로 일궈낸 부는 더 이상 미국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해외의 비밀 계좌, 중국의 공장, 아일랜드의 세금 감면 혜택, 사우디의 국부 펀드에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스템이 과연 누구를 위해 작동하고 있는지 우리 모두가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깊은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